지난 시간에 작용, 반작용 했어요. 뭐 했다고? 작용이 뭐였어? 그래.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 거꾸로 생물이 환경을 바꿔버리면 반작용.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는 건 상호작용. 비생물적 요인도 지들끼리 상호작용합니다. 우리 통합과학에서 그 각 권역별로 상호작용하는 거 배웠지? 그게 저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 빛에 의한 작용.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이 양엽과 음엽의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의 이 두께 변화가 하나의 개체에서 양엽, 음엽으로 나뉠 수 있다 그랬죠. 햇빛 잘 받는 남쪽은 이 양엽, 그늘 쪽은 음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닷물 속에 들어갈 때 빨간색은 한 20m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초록색은 한 40m까지 들어가고 파란색은 한 200m까지 들어간다. 즉 수심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즉 빛의 파장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에 따라서 살고 있는 생물도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바뀐다. 즉 환경이 변해서 사는 생물도 바뀌었다. 작용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교과 과정에서 학교에서 거의 설명 안 해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1조 시간에 따른 개화. 이래서 크게 장인식물과 단인식물로 나눠요. 장인식물은 낮이 긴 때 꽃이 핀다는 소리고 단길은 낮이 짧을 때.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 꽃피면 장인식물이라 그랬고 가을이나 이럴 때 뽑히잖아? 그럼 단일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분류법이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고. 아직도 이렇게 장일식물, 단일식물 구분합니다. 낮이 길 때 꽃이 핀다? 낮이 짧을 때 꽃이 핀다.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옛날에는 그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기준을 했었다. 뭐 이런 거죠. 하루의 길이를 이만큼이라고 두고 이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인계 시간이 있어요. 이 인계 시간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오케이? 근데 이만큼이 밤이야. 이게 밤이야. 이때 두 종류가 있죠. 개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지. 밤이 길지, 낮이 짧지. 이때 꽃이 피면 단일식물이야. 뭐라고? 그럼 꽃 안 피면 단일식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밤이 요만큼밖에 좀 더, 요만큼밖에 안 돼. 낮이 더 길다는 얘기지. 이때 개화를 하면 이게 장인식물이야. 대화 안 하면 되는 식물. 그런데 밤이 이만큼이다. 밤이 이만큼인데 요 가운데 요만큼 빛을 줬어. 사실 장인식물은 이때 꼽히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장인식물이 대화를 해. 장인식물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낮의 길이가 개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전체 밤의 길이는 누가 더 길었어? 얘가 더 길었죠? 그런데 누가 꼽혔다고? 장기식으로 꼽혔다. 그럼 낮의 길이가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하느냐? 저 임계 시간이죠?
즉 임계 시간과 연속된 담을 비교해야 돼. 뭐와 뭘 비교한다? 요만큼의 임계 시간하고 연속된 담을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임계 시간이 더 길다. 이거 무슨 뜻이지? 임계 시간이 연속 암기보다 길다. 임계 시간이 연속 암기보다 길다. 즉 낮이 더 길다. 요럴 때 꼽히면 장애식물이 되는 거야. 요때 꼽히면 뭐가 된다고? 요거는 장애 개화가 돼. 장애식물이 개화가지고 만약에 연속 암기가 더 길다. 연속 암기가 더 길다. 그러면 요거는 장애식물이 개화가 돼. 근데 요 그림에 보면 요것도 얘보단 짧죠. 임계 시간보다 연속 암기가 짧으니까 장애식물이 꼽히게 돼요. 요즘은 이걸로 따져요. 요즘은 이걸로 따지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낮의 길이만 가지고 따졌어요. 옛날에 뭐 거의 기준이 100년 전 기준이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봄에 뽑히면 장애식물이고 가을에 뽑히면 단위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낮의 길이가 변해서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식물마다 이 임계 시간, 요거는 조금씩 차이 나요. 임계 시간에 이거보다 밤이 더 기냐, 밤이 짧으냐. 낮의 길이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낮의 길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 암기 시간과 임계 암기 시간을 비교해서 임계 암기가 길다라는 얘기가 낮이 길다. 이때 꼽히면 뭐가 된다? 장애식물이 된다. 이건 장애식물, 다른 식물 구분하라는 얘기가 이거 가지고 시험에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 얘기가 없어. 요 얘기가 없어. 요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오케이? 그림은 요거 두 개는 기준인 것처럼 주고 이거 어려워요? 뭐가 나는데? 아, 임계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임계 시간보다 밤이 더 기냐? 밤이 짧으냐? 밤이 더 길다? 낮이 짧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 보면 단일이 되는 거고 임계 시간보다 밤이 짧다? 그럼 낮이 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꼽히는 장인신국이 되는 거다. 이해했어요? 단어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요거는 좀 구분하세요. 이게 한때 이게 모의고사에 그렇게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졌어. 한때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 이런 것만 나오면 땡큐지 뭐 유전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나오면 좋겠지. 나도 그래. 유전은 한 포인트를 놓치면 못 풀어. 나도 풀다가 놓치면 여러분은 못 풀어. 온도, 여우, 붉은 여우는 땡. 얘는 시험에 안 나와. 우리나라 여우가 저 붉은 여우에 해당해. 혹은 영국 있지? 영국에서 여우 사냥할 때 제한. 근데 잘 봐. 붉은 여우는 하얀색 기공 여우는 귀때기가 짧아요. 사람 귀때기가 즉 더운 때 사는 애들이 귀가 커요, 대체. 왜냐? 열을 발산을 잘. 근데 추운 데 사는 애들이 귀때기가 커. 그 얘기는 열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은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져. 뭐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있다. 체표면적 비라고 그래. 뭐라고? 전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 체표면적 비율. 체표면적이 넓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열을 많이 뺏긴다. 너네 추우면 다 어떡하니? 움츠러들이죠. 즉 겉으로 드러나는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오케이? 야, 너네 추워 죽겠는데 손바닥 싹 피고 있니? 오물이죠. 표면적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더우면 피면 열이 빠져나갈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즉 추운 데 사는 애들은 표면적 비율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말단 부분이 동글동글해야 돼. 구형일 경우에 표면적 비율이 가장 적으니까. 오케이? 근데 사막 애들
열을 빨리빨리 방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표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는 둥글둥글하고 덩치도 좀 크고, 덩치가 클수록 표면적 비율이 작아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좀 뚱뚱한 거야, 애들. 지방층 가지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사막 애들은 뼈리하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가을에 단풍 화렵수들 있지. 화렵수들이 왜 이파리를 떼어냈냐? 이것도 표면적 주의입니다. 겨울에 이파리가 있어 막 표면적이 존나 높냐? 안 얼어 뒤지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될까? 그래서 표면적 주의려고 싹 띄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가을 밀이나 가을 볼이라는 거 있거든? 얘네들은 겨울에 좀 추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싹이 안 쪄. 눈이 안 오고 춥지 않으면 애들이 어이씨 올해는 겨울 없었나 봐. 야, 씨, 겨울 올지 몰라. 싹을 안 틔워. 겨울에 추워야 싹이 희한한 놈들이죠. 여기 보면 겨울에 낮은 온도가 눈꽃을 형성을 유도하는데 그래서 개발 결심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일부러 가을에 그래서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려서 가을 밀 가을 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나라도 가을 보리 하죠. 겨울에 어떻게 눈 오고 나면 설이 내리면 가서 밟아 놓잖아. 왜냐면 설이 때문에 여기 씨가 뜨거든. 씨가 뜨면 잘 못 살지. 다시 밟아갖고 바닥에 닿 그래서 보리말기라는 거 하잖아. 겨울 몰라? 보리발기라고 있어요. 가을 보리를 뿌려. 그래서 눈이 오거나, 응? 그 눈이 와서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서리 같은 것 때문에 땅이 뜨잖아. 그러면 씨가 공중이 뜨고 그러니까 가서 밟아줘. 뿌리 같은 게 떨어집니다. 야, 선인장 어디 갔어? 여기 선인장 없네? 그래요? 선인장 혹시 집에 있어요? 한때 선인장이 뭐 저기 전자파를 흡수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니터 앞에 선인장, TV 앞에 선인장 막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 한 10년 전에 그거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인장이 전자파를 왜 흡수하지?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되게 유행을 했었어, 그게. 그래서 근데 선인장은 잘 관리만 하면 10년, 20년 하는 거 문제 없어서 집에 선인장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전 세계에서 선인장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선인장은 원래 색깔이 알록달록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이 좋아요. 손재주 때문인지 선인장 다른 종류를 적어 붙여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걸 잘 못한대. 우리나라에서 기동력이 잘해요. 그래서 왜 파란색 선인장 위에 그 빨간색 선인장 앉아있고 이런 거 있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예요. 신기해. 손재주가 그냥 대단하긴 합니다. 선인장 얘기를 왜 했냐면 선인장의 크기는 원래 선인장이 어디서 살지? 사막. 사막에 비가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비가 와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표면만 살짝 덮치지. 그래서 선인장의 크기는 깊숙이 안 내려가요. 표면으로 넓게 퍼져요. 선인장 크기의 특징. 선인장 이제 그래서 선인장 혹시 화분갈이 할 일은 별로 없지만 화분갈이를 하다 보면 뿌리가 내려가야지 표면으로 닦아야 돼요. 이 선인장 애들은 이게 화분 깊이가 좀 낮아도 돼요. 어차피 밑으로 뿌리 안 내려. 그런데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져요. 왜? 사막에는 물이 많다 적다? 비가 와가지고 조금 표면만 살짝 찌지. 그러니까 평소에 뿌리를 넓게 뻗쳐 있어요. 그런데 물을 원래 흡수하는 것이 뿌리에서도 뿌리털이거든요. 그건 배웠지 중학교 때.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한다는 거. 그것도 안 배웠나? 그것도 없어졌나? 교과 과정이? 내가 중학교 1, 2학년 가르치고 좀 오래돼가지고 교과 과정 없어진 게 언제 모르겠어.
뿌리 털이 표피세포가 하나 길게 발달한 게 뿌리털이야. 그래서 물을 흡수할 때는 뿌리털에서 직접 흡수하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생장점이 있으면 여기 표면에 뿌리털이 좀 확대를 하면은 이게 표피세포가 이렇게 발달을 하잖아? 그러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야, 뿌리털이. 오케이? 여기서 흡수를 해. 근데 이 뿌리털이 거의 없어. 평소에는 거의 없어. 근데 비가 오지? 그러면 넓게 미리 뻗어놨던 뿌리들 있잖아. 거기에서 뿌리털을 많이 만들어. 어차피 표피세포가 길게 발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을 쫙 흡수해. 그랬다가 마르잖아? 표면적이 넓어지면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 지역에 사는 식물 애들은 뿌리가 굉장히 넓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 지역은 여기 있네. 뿌리가 선인장이 있네. 그림의 옆을 즉 전체 몸무게분의 뿌리 몸무게 비율을 했을 때 뭐보냐면 이 비율이 커요. 뿌리의 질량 비가 커져요. 오케이? 그런데 부회옥장 있지? 얘네들은 뿌리 몇 개 없는 거야. 선인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눈에는 뿌리가 뭐 수십 개 보이지? 야, 선인장은 수백 개가. 근데 불의옥장 같은 경우는 뿌리 몇 개. 깔거 물 많지? 그러니까 뿌리 한 두세 개만 있어도 필요한 물 충분히 땡길 수 있는 거야. 물이 많은 데서 사는 애들은 뿌리 무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작아져요. 물이 적게 사는 애들은 이 뿌리의 무게 비율이 증가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그래서 선인장,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을 선인장 속에 넣고 물 짜먹죠? 아무거나 먹으면 뒤진다. 선인장 대부분 독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그 서부의 사막 보면 이런 선인장들 있지? 얘네들 먹으면 죽어요. 걔네는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이지. 그냥 이파리 이렇게 넓게 자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용과라고 하는 거. 그게 선인장 열매거든. 걔네들 열매라든가, 응? 걔네들 열매하고 또 이렇게 동그란 선인장 있거든. 요런 한 주 정도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대. 아무거나 먹었다면 설사와 복통으로 더 빨리 죽게 돼.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사막에 고립됐을 때 선인장 잘라 먹지 않아.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특히 그 서부기에 나오는 이런 선인장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들도 거기 열린 열매는 먹어도 선인장을 파먹지는 않습니다. 그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위장이 졸라 튼튼한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막에 사는 애들은 껍데기가 좀 딱딱한 경향이 있다. 곤충 같은 경우는 매끈하고 키친질이라 그래. 이렇게 문질러주면 반질반질해져요. 딱정벌레 같은 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수분 뺏기면 어떻게 돼? 찢어요. 그리고 도마뱀도 이 뭐라 그러지? 비늘 같은 게 딱딱해요. 수분을 안 뺏기려. 그런데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도마뱀들 있지? 쟤네들은 이 껍데기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왜? 어차피 물 많으니까. 근데 사막에 사는 애들은 저 껍데기가 좀 단단해집니다. 수분을 안 뺏기려. 그리고 저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알이 두꺼워, 딱딱하고 알 자체가 대표적인 얘가 타조알이야. 타조알로 네 머리 찍으면 네가 깨질까? 타조알이 깨질까? 네 머리가 깨질 거야. 그래서 타조알은 우리나라에 타조 공장이 몇 개 있어서 타조알을 팔아요. 이따시만 하죠 타조알 하나가. 걔랑 50개? 그 정도 부피 된대요. 근데 그 깰 때 어떻게 깰 것 같아? 아, 망치나 이 저기 톱 있어요. 회전톱 있거든. 그 매수하고 이렇게 쓰는 톱 같은 거 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요. 워낙 딱딱하고 그러니까 공예 투구 알렸다가 야 거의 하나가 좀 피자 만들던데 거의. 근데 백년기 여성한테 거기 여성으로만 좀 많이 충분하게 들어. 남자들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응?
어느 정도 먹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자들한테 특히 그 갱년기 여성들한테 특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란은 거의 한 입 하나죠. 하지만 1년에 몇 개밖에 안 사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알을 구하기가 또 알 하나에 몇만 원씩 주고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사와도 요리해 먹기가 4일간에 한 번에 먹기에는 양이 계란말이를 얼마나 만들어야 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이유가 다 건조지역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밴 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손이 찢으면 찢어져요. 그렇게 약해. 사춘기는 아니에요. 애들 알. 근데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껍데기로 단단한 피틴질이 감수가 되는 기질이거든. 그리고 얘네들도 껍데기가 딱딱한 비닐 같은 것도 있어. 조금 전에 뭐 선인장은 얘기했고 중생식물 이런 건 잘하나 습생식물 아예 물에 잠겨서 사는 애들이야. 오케이? 습생식물은 대충 보면은 늪지 같은 데 사는 애들, 수생식물은 물에 둥둥 떠서 사는 애들. 수생하고 습생이 그 차이예요. 습생은 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데라면 수생은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산다. 물 속에 살든지. 오케이? 이런 거다. 이게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똑바로 알고 요거랑 그 불의 옥장 이 두 종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다음 공기. 이거는 너네도 축구 좋아하니? 알았어. 다음 축구가 언제지? 월드컵이? 멀었지? 카타르가 작년 22년도 있으니까 26년도에 아, 먹었네 이제. 아, 짜증나네. 수능 끝나고 다음 월드컵은 제대로 들리는 게 있겠어. 아, 올림픽도 멀었고. 아, 올해 내년은 낙이 없네. 그치? 올림픽 2년 남잖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낙이 없다. 작년에 도쿄올림픽 1년 연기해갖고 했잖아. 그러니까, 올림픽 볼 수 있다. 월드컵 아직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있지? 그 분위기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안 올 것 같아, 이제. 나가가지고 그때 나라가 미쳤어. 나라 전체가, 온 국민이 미쳐 있었어. 국값이랑 100배 뛰었다. 항상 자리가 야, 거리응원 진짜 예전이야. 처음에 내가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응원 갔을 때 50명이었거든? 나 거의 극초창기 멤버였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붉은 악마가 발족을 한 다음에 난 바로 군대를 가서 뭐 못했지. 그냥 그때 분위기 다시 가는 거지. 자, 공기. 왜 축구 얘기를 했냐면 고산 지역에는 산소 농도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이 거의 네팔 쪽 있죠.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 월드컵 전에 월드컵 한 두 달쯤 전이죠. 두 달쯤에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전지 훈련을 하고 국내는 잠깐 들어왔다가 보름쯤 전에 또 그 나라로 갑니다. 기후 적응 목적화. 그럼 왜 한 달씩이나 전지 훈련을 높은 데로 가냐? 산소 농도가 낮아요. 산소 농도가 낮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적혈구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팔이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적혈구 수치가 20% 거의 높아. 적혈구가 많으면 산소 전달 능력이 좋아지죠. 피로 회복이 빨리. 월드컵 때가 어때? 이상 간격을 계속 경기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16강, 8강에서 경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왠지 알아? 예선전에 체력이 떨어져. 선호 경기하고 체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 체력 회복 빨리 되라고 일부러 고산 지역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잖아? 그럼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요. 적혈구가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 그럼 한 두 달 정도는 뭐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적혈구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폐활량도 좀 더 좋아지고 피로 회복 능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 가서 이제 앞으로 월드컵 24경기가 24팀이 본선이라며.
서른 몇 팀이고, 24팀이네? 지금 24팀 같잖아, 여태까지. 서른 몇 팀이래, 이제. 늘어났어. 그래도 아시아 한 장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 월드컵부터 그렇게 된대. 아시아 쪽에서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쪽에서는 이득이죠. 이란이 가겠지. 거의 우리하고 일본이 갔었는데, 이제는 이란이 가겠죠. 이게 세 나라가 거의 가지 않을까? 누가 잘 호주. 일단 호주는 강에 붙었다, 세게 붙었다 하잖아. 0.5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나라. 하나는 뭐지 저기 잘 아시아를 중국은 계속 못 갈 것 같고, 오히려 베트남이 가면 이해를 하겠다. 씨. 중국은, 걔네들은 소림 축구 때문에 안 돼. 축구하는 건지, 격투기 하는 건지 헷갈려. 가끔 보면. 하여간, 고산 지역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보다 적격 수치가 높다.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작용이 이해가 되겠죠.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센터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옮겨주고 우리는 못 버텨요.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에베레스트 등반하겠지. 비행기 타고 5,000m 똑 떨고 주는 게 아니야. 3,000 몇 미터 가서, 어? 올라가서 며칠 쉬고, 올라가다 며칠 쉬고, 올라가다 며칠 쉬고. 이게 저런 것 때문에 그래. 갑자기 고산병으로 가면 어떻게 돼? 고산병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줘. 얘는 그래서 공기가 우리 생명체에 영향을 줬다? 작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토양. 이게 좀 애매해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토양에서 지렁이가 살 수 없죠. 그럼 작용이 해당돼요. 지렁이가 사는 곳은 유기물이 많은 곳이에요. 뭐가 많은 곳? 유기물이 많아야 지렁이가 살 수 있다죠. 이거는 작용에 해당해요. 환경 때문에 지렁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렁이가 열심히 처먹고 싸면 비오간 토양, 무기물이 많은 토양이 되죠. 반작용이 돼요. 작용과가 반작용이 완전히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렁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똑바로 판단해요. 여기서 보면 토양이 생물한테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고 이것들을 생물한테 공급한다. 이러면 작용의 예가 돼. 이래서 지렁이가 살 수 있다. 이러면 작용이. 근데 지렁이가 있어서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갖고 통기성이 좋아지고 유기양분이 늘었다. 이러면 안 작용. 유기양분이 있어서 지렁이가 산다? 작용. 그걸 처먹고 열심히 싸서 무기양분을 늘렸다? 오케이? 뭐 버섯하고 생겨 얘는 분해자에 해당이 되지? 분해자들이 있어서 비옥해졌다. 반작용. 자, 그 다음으로 앞에서 작용 반작용 예를 일일이 왜냐면 얘는 디테일한 예로밖에 시험에 안 나요. 그래서 일일이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특성. 개체군. 개체군이 뭐였어? 모여서 말고 똑바로 얘기해. 이거 내가 같은 애들 여러 마리. 그렇지. 네. 개체군은 같은 종들의 아니었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어중간하잖아. 이게 분집을 얘기하는 건지 개체를 얘기하는지 애매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시험 문제니까 한번 똑바로 하라. 개체군은 뭐니까? 같은 종들의 집합. 오케이? 자, 거기서 밀도라는 말이 나왔어. 뭐가 나왔다? 밀도는 우리 보통 부피분의 수량이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넓이 분의 쪽수예요. 뭐 분의 뭐? 넓이 분의 쪽수. 오케이? 저거를 개체분의 밀도라고 해요. 똑같이 D로 써요. 거기서 대문자가 쓰지만 밀도가 영어로 density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분의 뭐? 넓이 분의 재수. 자, 여기서 왼쪽에 하나 보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환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빛의 양도 중요하고 서식 공간, 온도, 어쩌고 저쩌고 나와. 비생물적 요소. 그리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응?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개체군의 밀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녀석들이야. 이랬을 때 밀도 변화. 여기서 이런 말만 좀 알아두면 돼. 대체군의 밀도. 넓이가 변할 일은 없어요. 사는 환경의 넓이가 변할 수는 없죠. 그치? 그러면 개체군, 즉, 결국은 마리수. 마리수가 곧 밀도가 되겠네. 그치? 마리수가 곧 밀도가 되겠지? 그럼 언제 마리수가 늘어날까? 태어나면 마리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 이 광명이라는 인간이 자꾸 우리 잡아먹어. 이 동네 못 살겠어. 딴 동네로 이사 갈래. 이사 오면 늘어나겠죠? 솔직히 예를 들면 이사 가고 그래요, 딴 동네요. 그래서 그 이사 가는 거, 이출, 이입이라고. 가는 건 입출. 들어오면 입. 오케이? 태어나는 거, 뒤지는 거. 태어나거나 들어오면 개체수 증가하겠죠. 뒤지거나 도망가면 개체수가 줄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이론상으로는 J자 모양인데 이론상으로는 좀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저건 말 그대로 이론상이에요. 사실 저런 게 존재할까 안 할까? 전혀 없어요. 자, 혼자 살아도 뭔가 먹어야 되지. 내가 먹었어도 먹을 건 줄어들죠. 그쵸? 밥을 먹다 보면 밥이 자꾸 줄어들어서 식은질이 나잖아. 먹다 보면 주변에 먹이가 부족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먹고 쌀 수밖에 없죠. 환경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즉, 개체가 한 마리라도 생겨서 그 개체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먹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즉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환경 저항. 뭐라고?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환경 저항은 개체 수가 한 마리라도 존재를 하면 환경 저항 존재를 합니다.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환경 저항은 점점 커집니다. 만약에 그 환경 저항이 없고 무제한 공급이 된다면 이런 J자 공급선이 이론상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실질은 S자형 곡선이 됩니다. 무슨 자형 곡선이 된다고? 이때 요 높이 차이 있지? 응? 요거 저게 환경 저항이 되는 거야. 넓이가 아니라 높이 차이라고 보세요. 알겠니? 그러면 한 마리라도 있으면 환경 저항이 없을 수 있어 없어? 개체 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점점 커져요. 즉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체 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죠. 여기서 환경 저항 얘기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어느 때가 환경 저항이 더 크냐 작으냐. 그 다음 이 부분 응? 출생률분의 사망률 어디다 넣었을까? A와 B 중에 여기서는 출생률분의 여기 이제 개체수가 1되는 구간이지. 여기서는 출생률분의 사망률은 1이야. 즉 출생과 사망은 똑같지. 그 개체수가 변해 안 돼. 안 변하죠. 그럼 여기 부분은 즉 환경적 환경 수용력과 딱 맞는 숫자가 즉 이 이상 숫자가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서는 출생률분의 사망률 값은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개체가 늘죠. 뭐가 더 크다? 뒤지는 것보다 태어나는 게 높아. 그래서 A에서는 숫자가 1보다도 훨씬 작아요. 물론 이 이전에는 무조건 1보다 작지. 최대값이 얼마가 돼? 1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작아지는데 1에 가깝게 작아져.
근데 거꾸로 4만분의 출생률 여기서 똑같이 1이지.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조금 전에는 출생률 분의 사망률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출생. 아니, 숫자가 증가하면 뭐가 커야 돼? 출생률이 커야 돼. 중국으로 태어나는 게 많아야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얼마가 된다? 1이 돼. 이것도 1이 되고. 되게 헷갈리지? 그런데 출생률이 이렇게 숫자가 쭉 증가할 때는 뭐가 큰 거야? 출생률이 더 큰 거야. 네? 뭐가 더 크다? 출생률이 더. 그런데 만약에 사망률이 더 크면 개체수는 줄어들어야겠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 값은 다 1보다 여기서 끝에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갈수록 사망률이 커지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사망률 분의 출생률. 응? 그럼 거꾸로잖아. 지금 여기서는 출생률 분의 사망률은 1보다 작아야지.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1보다 작아야지. 그래야 개체수가 증가해야지. 뭘로 낸지는 나중에 모르겠어. 다만 이 값이 여기서 더 크냐 여기서 더 크냐. 오케이? 그러면 요 기울기 있죠? 기울기. 접점 기울기. 그거로 비교를 해보시면. 오케이? 다만 그 값이 크냐 작으냐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돼. 거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요. 출생률이 높아야 되는지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지. 특히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시기 있지.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요 시기. 요 시기는 출생률이 훨씬 커야죠. 사망률. 요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도 요 높이 차이가 뭐가 된다고? 환경, 환경 저항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내신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내신. 그래서 수능에서도 요 곡선은 두 개 비교해갖고 환경 저항과 관련된 얘기는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뭐 분의 뭐? 사망률 분의 출생률. 출생률 분의 사망률. 요거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응? 빨리 갔다 오세요. 거의 대부분은 애들 무슨 곡선? 아, S자형 곡선. 진짜. 무슨 법? 브라보. 기억나? 아니요. 응? 무성생식이잖아. 무성생식 중에 추가법. 저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하나씩 튀어나오잖아. 현미경을 보면 진짜 저렇게 보여요. 현미경을 보면 진짜 저렇게 보여요. 더 이상 숫자 신경 안 하지.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고어산대. 그렇게 얘기해요. 개체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혹은 환경 수용 능력. 환경 수용 능력이지?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240에서 더 이상 증가 안 한다는 얘기는 환경 수용력이 얼마다? 240이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서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는 사실 점수를 따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pH에 따른 이렇게 쭉 잘했어. 자, 누가 숫자가 제일 잘 올라갔어? pH 5짜리가 제일 잘 올라갔죠? 네. 응? 그러니까 pH가 애한테 영향을 미친 거는 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떻게 됐든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환경 수용 능력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는 거고 살짝 읽어봅시다. 개구리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존개구리밥 조그마서 존개구리밥 즉 개구리밥도 큰 새끼만 내시면 안 돼요. 손톱만 그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게 평소가 막 기분 더럽다고. 너네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수영을 해도 수영장에서 할 테니까. 나는 어렸을 때 또랑에서 수영했잖아. 개울에서 진짜. 그래서 막그 수영하다 보면 거머리 이렇게 막 붙어있고 막 거머리랑 옆에서 거머리 큰 거를 옆에 같이 수영하고 막. 근데 거머리는 큰 거 별로 없고.
이게 고여있는 물 쪽에 보면 자, 개구리밥 개체 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어. 모든 개체 수는 S자형이니까 서서히 증가하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거든. 급격히 증가한 후 어느 시기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자형 곡선을 생명체라면 대부분 저 S자형 생장 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pH 5에서 종개구리밥 개체수가 잘 증가하지만 4, 7에서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즉 pH가 얘네들 생장에 영향을 준다. pH에 따라 종개구리밥 개체수의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 pH는 환경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pH가 달랐을 때 색깔이 다르니까. 생기는 게 다르니까. 얘네들 무성생식해요. 이파리가 하나가 두 개로 갈라져서 두 개가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대체군의 생존 곡선. 이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1형, 2형, 3형. 오케이? 1형은 아기 때 안 죽어. 한꺼번에, 나중에 많이 한꺼번에 죽어. 인간이 그거에 해당해요. 새끼 때, 아기 때 보호를 아주 잘 받아. 그래서 어렸을 땐 사망률이었고 대부분 늙어 죽어요. 생태 피라미드에서 위쪽에 차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간, 코끼리 여기에 해당입니다. 뭐 굳이 더 하자면 사자라든가 이런 거지 그것도 저 일형에 해당합니다. 생태계에서 위쪽에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 새끼를 많이 낳지 않아요. 조금 낳고 어렸을 때 굉장히 보호받다가 늙어서 대부분 죽는 거예요. 일형. 이형은 생태계 중간 쪽에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 애들 있죠. 초식 동물 애들. 그래서 생길 때나 늙어서나 언제 잡아먹힐지는 모르는 애들. 다람쥐라든가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해요. 뭐 닭커도 잡아먹히고 새끼 때도 잡아먹히고 그래서 사망률이 어때?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고? 개체 수가 비슷한 게 아니라 사망률이 비슷한 거예요. 사망하는 개체 수는 어릴 때 더 많은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즉 나이 든 놈 중에 죽는 비율이 있지. 그러니까 동갑내기가 죽는 비율이 있지. 여기서 10% 죽고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야. 근데 10%만 앞에 있는 10% 숫자가 더 많을 거야. 그래서 개체 수는 무조건 언제가 더 많이 주고 앞쪽이 더 많이 죽게 돼 있어요. 개체 수로 따져. 근데 사망률로 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지. 헷갈리게 문제된다고. 분명히 이거는 무슨 곡선? 개체수 상대값이죠. 여기 잘 봐요. 지수예요. 1, 2, 3, 4가 아니라 10배씩 차이 나지. 개체수로 보면 초반이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모의고사나 이런 데 여러 번 나와서 기억을 하고 있어. 나는 시험에 한 번 나오면 잘 기억이 돼. 얘는 사망률 곡선이야. 무슨 곡선? 얘는 생존이고 얘는 사망이야. 사망률이야. 일형은 잘 안 죽어. 나중에 한꺼번에 늙어 죽는 케이스. 이형은 아기 때나 늙어서나 비슷하게 죽어. 피식자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사면 거의 대부분 새끼 때 다 죽어나가고 남으면 성체까지 가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연어 같은 거야. 한 번에 알 2만 개씩 났죠? 99.99%는 못 살아남아요. 거의 대부분 새끼 때는 알 시절에 다 잡아먹히고 성체까지 크는 거는 10,000마리 중에 몇 마리 안 돼. 그래서 알을 이빨이 낳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굴. 굴은 포자를 한 번에 몇십만 개씩 날리는데 대부분 그 포자가 뭐가 돼? 물고기들의 밥이 돼요. 그리고 남는 거는 1%도 안 돼요. 뭐 악어 같은 경우도 악어도 여기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악어도 알 한 300개 낳고는 3년에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3년에 한두 마리. 근데 그 3년 후까지 남아있으면 그놈이
그 늪의 지배자가 될 거야. 악어가 그런 존재래. 새끼 때 그렇게 잡아먹히고 다 죽어나가는데 살아남은 그놈이 늪의 왕이 된다.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한 300마리 한 번에 알라가 250에서 300개 정도 나는데요. 근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 90%가 1년으로 끊어요. 상당수가 다른 악어한테 잡아먹힌대. 인간한테는 같은 동족을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만 동물의 세상에서는 동족 포식은 되게 흔해요. 영양분 먹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악어가 동족 포식의 가장 대표 주제입니다. 어느 정도 컸으면은 악어들은 처음에는 어미 근처에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어미하고 떨어지면 나무에 올라가서 살고 그래. 다른 악어 피해야 되니까. 어미도 잡아먹는 게 뭐. 다시 한번. 이령은 어떤 놈들? 새끼를 조금 낳지만 어렸을 때 잘 보호받아서 늙어 죽는 게 개체수가 즉 살만큼 살고 죽는 애들이 이령. 이형은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꾸준히 사망률이 유지되는 애들. 사명은 아이로 번식해서 보통 엄청난 새끼를 치고 거의 대부분 어릴 때 다 잡아먹히고 끝까지 크는 애들은 얼마 안 되는 애. 거북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뭐 살아남지 못하는. 그 다음, 이거는 알죠? 멜론 피라미드. 우리나라는 벌써 이렇게 됐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죠? 나 때는 이렇다고 했는데. 선생님 초딩 때는 이랬다고 했거든? 선생님 초딩 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옛날엔 여기였거든. 여기가 됐네? 너네들은 안 그렇게 됐구나. 너네들도 나이 먹어. 그냥 발전형 알뜰한 때.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이미 들어갔단 말이야. 이민도 가야 돼. 그래서 출생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출생률 우리나라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봐서. 여가부에서 돈 쓰고 그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차라리 애 하나 낳으면 5천 1억씩 주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애 하나 낳으면 5천 1억. 솔직히 애기 낳기 힘들어하는 게 중에 거주지가 되게 문제가 돼요. 솔직히 3인 가족이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별도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방이 두 칸은 돼야 되고 둘을 낳으라 그러면 방이 적어도 세 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근데 솔직히 방 세 칸짜리 집이 요금처만 해도 5억 넘잖아. 그래 그래. 근데 그 돈 모으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어렵죠.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갖고 애들 교육 좀 시키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진짜 빚져서 살아야 돼. 근데 뭐 지금 애 가면 뭐 얼마 준다? 내가 보면 다른 데 쓰는 미친 짓 하지 말고 첫째는 뭐 좀 그렇다 치고 둘째라면 한 5천 주고 응? 셋째라면 한 1억 주는 거야. 나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합쳐서 1억 5천이면 모으는 거 조금 하면은 삭지는 못해도 전세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넷째 나오면 한 2억 주든지. 첫째는 뭐 그냥 뭐 약간의 보조? 그 정도만 해주고 둘째, 셋째부터는 한 5천 1억 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둘째부터 1억 주면 더 효과가 좋고. 지금 하나 내지는 아예 안 나서 문제잖아. 첫째가 뭐 크게 지원을 못하더라도 둘째에서 한 1억 지원하면 이거는 클 것 같은데? 둘째에서 1억 정도 주면. 그럼 진짜 둘째 낳고 나서 말 그대로 바로 옮겨갈 수 있잖아. 그 돈 가지고. 애 먹여 사는 거 뭐 벌어서 키운다고. 지금 보면 그럼 1년에 한 10만 명이 1억이면 얼마나 되냐? 좀? 1억이면? 아 근데 그럼 첫째는 생각 안 하고 둘째 생각하면 뭐 30만 태어날 때 30만이 다 둘째 일일이 없지. 차라리 둘째 나오면 뭐 한 5천 정도, 셋째 나오면 1억 정도. 차라리 이렇게 지금 시골 가면 지금 몇 천만 원까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있어요. 다른 뻘짓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난 나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대학교 안 가도 되는 문화를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 하다 보니까 너희들 12년 교육시키는데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니까 그 비용 문제가 좀 커요.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뭐 공교육이 개판이니. 자,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면 돼.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이거 중요해. 대체분의 주기적 변동. 이게 단기적 변동하고 장기적 변동으로 나거든. 단기적 변동은 거의 계절이에요. 단기적 변동은 뭐라고? 여기 보면은 뭐 단기, 장기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 여기서는. 근데 내가 구분을 해준 거야. 단기적 요인은 대부분 뭐라고? 계절 변화, 온도에 따른 거야. 뭐라고? 환경 요인. 그 중에서도 온도, 계절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장기적 변화 있지? 장기적 변화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식과 포식. 그럼 일단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부터 볼게요. 요거는 약간 솔직히 요즘 수능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내신에나 나오고 많은 문제거든. 자, 돌말이라 그랬지? 일종의 그 녹조홍조 걔네들하고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하천에 겨우 내내 영양염류가 잔뜩 쌓여있다. 그래서 하천이 죽어가는 거야. 산소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영양염류가 이렇게 쌓였죠. 영양염류가 쌓였는데 개체수가 봄이 돼서 갑자기 쭉 증가했지. 여기서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한 요 1번 원인은 온도가 따뜻해서입니다. 1번 원인이 뭐라고? 온도가 따뜻해서. 1번.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진다. 여기 이유. 만약에 영양염류가 많아서가 되려면 어디서 이미 올라갔어야 돼? 이 겨울에 이미 올라갔어야 돼. 근데 안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봄이 돼서 올라갔으니까 온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뚝 떨어졌죠? 이거는 영양염류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 온도는 이미 더 높아졌을 거야. 그런데 안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진 이유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많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 즉, 얘네들의 가장 큰 영향은 겨울에는 뭐였어? 온도였다. 근데 여기 2번에서는 뭐였어? 먹을 거야. 살만해지니까, 온도가 따뜻해서 살만해지니까 먹을 것 때문에 저렇게. 오케이? 다음, 여기서 살짝 올라갔죠? 어디 가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갔죠? 하얗게. 여기서는 먹을 게 많아졌어요. 3번은 뭐라고? 먹을 게 많아졌어. 아, 여기서 적는데 이거 3번은 아니고, 요거 3번 아니고, 여기서 올라간 이유 있지, 여기서. 요거는 이제 장마가 지면서 좀 유입이 됐어. 그래서 올라간 거야. 마지막에 떨어진 거 있지? 떨어진 건 추워졌어. 여기서 못 큰 이유가 뭐였지? 온도가 너무 낮아서였지. 여기 증가하는 거? 온도 때문에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생겨서 온도 때문에. 즉, 바깥에 두 개는 온도 때문에. 안쪽에 두 개는 먹을 것 때문에. 즉, 얘네들의 요인이 뭐냐, 이거야. 주요 요인이. 여기서 보면 먹을 거하고 온도가 주요 요인 두 가지거든요. 근데 각각 어느 양이 나가느냐를 판단하면 끝나는 얘기지. 쉽지? 이건 한두 번만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한 번 하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온도가 높아서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많아져서 온도가 낮아져서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에 의한 개체수 변화인데 이건 장기적인 변화예요. 아까 이거는 1년간 변화예요. 몇 년간 변화? 근데 얘는 여기가 10년 단위야. 그러니까 거의 100년 단위 변화예요. 이 변화는. 그래서 얘는 장기적 변화예요. 오케이?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누가 눈토끼고 누가 시라손인지 안 줍니다. A, B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프. 하나는 눈토끼고 하나는 시라손인데 A, B를 줄 거라고. 오케이?
먼저 변하는 게 피식자예요. 먹히는 놈이에요. 피식자 숫자 때문에 포식자 숫자가 변하는 거지. 포식자가 많아져서 물론 포식자가 많아지면 피식자가 줄어들잖아.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지만 먼저 개체수가 변하는 거는 피식자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파란 거하고 빨간 그래프하고 누가 먼저 변하는 거라고요? 빨간색이 먼저 변해요. 빨간색이 먼저 변하니까 파란색이 따라서 변합니다. 오케이? 이런 데 보면 아주 명확하죠. 파란색이 먼저 올라가니까 빨간색이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따라오죠. 그치? 먹을 게 많아지니까 새끼 많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피식자, 포식자 구분은 뭐로 봐라? 먼저 개체수의 변동이 있는 것이 먼저 개체수 변동이 있는 것이 피식자. 그 개체수를 따라가서 변하는 걸 포식자로. 또 하나. 그러면 어디를 볼까? 여기. 피식자, 포식자 숫자가 똑같은 영역이지? 아니거든? 피식자가 또 포식자 개체수가 똑같은 영역도 존재하지? 왜냐? 단위가 달라, 단위가. 그럼 여기서는 사실상 수십 마리 차이,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거야, 수십 배.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개체수가 같다. 이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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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니야. 개체수가 같은 영역은 있어, 없어? 야, 개체수가 같은, 시라소니가 1년 내내 토끼 한 마리 먹고 살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호랑이가 1년에 토끼 한 마리 먹고 살아? 사람 한 마리 먹어도 가는 길을 가거든. 호랑이가 뭐 시라소니가 살려면 닭토끼가 거의 시라소니 한 마리당 토끼가 거의 100마리를 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잡아먹어도 새끼 치고 막 해가지고 그 개체수가 유지가 되거나 이러지. 그 와중에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알만한 얘기지. 상호작용. 텃세. 여기는 나와 말이요. 그 가장 유명한 텃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야? 꽃게도 지네 집에서 50% 먹는다. 꽃게도 지네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 못 들어봤어? 그게 텃세야. 텃세는 같은 종끼리의 경쟁입니다. 기억하세요. 텃세. 여기는 내 영역이야. 오지 마. 근데 같은 종끼리 경쟁이다. 뭐라고? 같은 종끼리. 그래서 적당히 좀 떨어져서 살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은어야. 은어는 보통 돌멩이를 하나 더 주고 그 근처에 오지 마. 여기 냈다. 순방. 암컷이 알라로 들어올 때 빼고는 접근을 불어줍니다. 은어들. 은어 낚시 있죠? 보통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웬만큼 물에 담그고 은어 낚시 하잖아. 그때 한 군데서 잡혔다고 거기다 또 얹으면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힐. 이미 얘네들은 내 영역이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다른 놈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돼. 네. 뭐라고? 그러면 요만큼 내 땅 이러니까 먹이 경쟁에서 응? 먹이 경쟁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거 내 땅이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뭘 줄인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밀도를 유지합니다. 너무 많이 개체 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등지 이런 서식지 문제가 반드시 섞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까치 새끼랑 깡패야 매도 쫓아내. 진짜 까치는 때로 움직이거든. 독수리나 매도 쫓아내요. 완전 깡패야. 조직폭력배들이야. 자, 그 다음에 순위제. 순위제를 굳이 인간의 제도로 바꾸면 전제 왕정이에요. 군주제예요. 황제가 있고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남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죠. 이렇게 다 1등부터 10위까지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이게 순위제.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닭이야, 닭. 닭을 모유를 주잖아. 그러면 순서대로 대가리를 쳐맞고 먹는 거야. 먹이통 하나에 응? 대장이 먼저 와서 대가리를 쳐.
그거 짜장면 내가 먼저 먹으면 줄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래서 서열이 1위부터 쭉 있어. 서열이 1위부터 쭉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로만 정의되지는 않아. 근데 크게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지. 그냥 뭐 크기의 양도 그렇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누구? 순위제. 물만 알아. 대장부터 시작해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쭉 있는 거. 조폭들하고 비슷한. 리더제. 공화정입니다. 대통령 밑으로 나. 혹은 입헌군주제입니다. 황제 및 모두는 평등하다. 대장만 있고 나머지는 순위가 없어요. 그게 리더제. 뭐라고? 이거 딱 보면 뭐야? 입헌군주제죠? 전제 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차이죠. 신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러기. 맨 앞에 나가는 게 리더라고 알고 있었죠? 아니래요. 앞에 순서 바꾼대요. 나라가. 근데 우리는 알기로 리더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리더제예요. 코끼리도 우리의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 먹으러 가자 하면 물 먹어 주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밥 먹어 주고 목욕하러 가자 하면 쭉 같이 먹는 거기다가 조금 있다 또 나와. 자, 사회생활. 개미하고 꿀벌이고 사회생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나온 가족생활제인데 사자가 가족생활인데 코끼리도 비슷해요. 코끼리도 가족생활 비슷해요. 근데 코끼리는 뭐가 더 세요? 리더제가 좀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사자도 어떻게 보면 수사자가 리더라고 보는데 수사자가 하는 일이 너무 없어 이 새끼. 게을러. 근데 가족끼리 얘네들은 새끼를 키울 때 암사자가 거의 새끼를 동시에 낳거든요. 그래서 사장 나갔을 때 암사자가 새끼를 다른 새끼들까지 같이 전면으로 같이 공동 육아를. 그래서 가족생. 오케이? 근데 꼭 한 가지로만 정의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코끼리는 뭐래? 가족생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코끼리는 뭐라고 그랬어? 리더제를 나왔죠. 그 중에 어떤 성향이 조금 더 강했느냐는 분명히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에나도 가족생활이야. 근데 하이에나는 가족생활의 수미제예요. 하이에나는 여자가 대장이다. 수컷은 쩔이야. 수컷들은 다 쩔이고 암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컷들도 넘버 원, 투, 쓰리 뭐 얘네들 위주로 새끼를 낳아. 근데 문제는 리더의 새끼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이 완전히 대우가 달라요. 우리 안에서. 먹는 그 먹이가 얘네들 먹어서 와갖고 다시 토해주잖아. 근데 제일 먼저 먹는 게 리더란 정확하게 리더가 아니라 대장이란 말이야. 대장. 근데 그 새끼들이 가장 잘 먹고 잘 크게 그 중에 독암컷이 수컷은 쩌리들이야. 거의 노예계층이야. 하이에나 스라임. 그래서 하이에나는 순위제이면서 가족생활제예요. 코끼리는 리더제이면서 가족생활제예요. 사자도 어떻게 보면 리더제이면서 가족생활제라고 보면 뭐 하나로만 딱 정리하기는 좀 애매해요. 대화해봤어? 침팬지하고 대화해본 거 아닐 거 아니야. 침팬지는 한 단어 한 100개 정도 암기시킬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 수화를 가르칠 수가 있대요. 수화를 가르치면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서 약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거든요. 언어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공부는 공물이야 내 눈에는. 그 다음에 군집. 군집은 뭐였지? 그래. 어느 일정 구역 안에 뭐 일정 구역 안에 있는 여러 종들을 다 뭉친 거라서 얘기할 때 군집이라고 했어요. 생태계 안에 생명체를 다 얘기해. 일정 구역 안에 있는 개체군을 다 얘기할 때 군집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초딩 때부터 배우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가 뭐야? 단순한 접근의 차이. 한 줄로 섭니다.
막 엉켜있니까. 근데 생태계는 사실상 먹이 사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이 그물만 존재합니다. 거의. 다만 먹이 사실 먹이 그물 얘기할 때 응? 생태계가 얼마나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 먹이 사슬까지 한 줄로 생태계가 쓰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 끝난 거야. 걔는 이미 끝난 거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뭔 줄 알 테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복잡할수록 좋아. 먹이 그물이 어떨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려면 그 안에 응? 생물의 종이 많아야 돼.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뭐가 높아야 된다? 그럴수록 먹이 그물은 복잡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건강한 생태계, 안정적인 생태계가 돼. 왜? 뭐 하나 없어져도 다른 거 먹으면 돼. 근데 다른 거 먹는 동안 그 개체 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그래서 오히려 복잡할수록 멸종이 잘 안 돼. 복잡하면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돼. 왜? 이거 먹다가 눈에 안 뜨면 에이씨 안 보이네 이거 먹으면 돼. 그럼 그동안 개체 수 증가할 수 있어. 근데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멸종이 돼도 잡아먹어야 되죠. 잡아먹고 나면 나도 멸종이 돼. 그래서 이 개체 종류가 종 다양성이 낮을수록 멸종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 즉, 종 다양성이 높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 지위. 요거 중요합니다. 먹이 그물 안 중요합니다. 생태 지위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먹이 지위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3차 소비자냐. 알죠? 사실 넌 몇 차 소비자냐? 인간은. 응? 뭐라고? 최종 소비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생산자. 사실 그 생산자는 아니야. 너 광합성하니? 광합성을 못하니까 생산자는 아니야. 인간은 풀을 먹으니까 1차 소비자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뭐 최종 소비자니까 이것도 다 먹어. 1차, 2차, 3차, 4차. 사실 보면 먹이 그물에서 봐도 1차 소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소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딩동물 빼고는 누구 빼고는 1차 소비자인지 2차 소비자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해. 개구리가 응? 꼭 초식 곤충만 먹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좀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먹이주의는 그 먹이 피라미드 있지? 거기서 어디쯤에 해당이 되느냐가 먹이지위예요. 오케이? 즉 얘가 몇 차 소비자쯤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보는 게 보통 먹이주의예요. 내가 잡아먹히는 놈이냐, 잡아먹는 놈이냐. 혹은 그 사이에서도 몇 차 소비자쯤에 해당이 되느냐. 그 얘기를 바로 먹이주의라고 해요. 생체 피라미드에 어디쯤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간지위는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물에 사느냐, 물 한가운데 센터에 사느냐, 가생에 사느냐, 늪지대에 사느냐, 나무에 사느냐, 나무에서 저층부에 사느냐, 고층부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사는 공간이 공간지위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저게 겹칠수록 다른 쪽인데 아까 순위제 리저트는 한 가지 개체 구분 가지고야 얘는 이 지위를 따질 때 다른 개체군이야. 오케이? 얘네들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해져요. 너 죽고 나 살자 분위기가 되는 거야. 우리 종이 멸종을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를 쫓아내야 돼. 이게 많이 겹쳐.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건 텃세가 아니야. 텃세는 뭐야? 같은 종 내에서 경쟁이었어. 오케이? 텃세는 같은 종 내에서 경쟁이. 근데 여기서 이거 겹쳐서 한쪽 쫓아내는 건 종 간 경쟁이 되는 거야. 우점종. 보통 제일 많은 놈들이죠. 제일 흔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걸 우점종이라고 해요. 개체 수가 많거나 한마디로 여기서 들어가. 그 동네의 대표 주자. 오케이?
희소종은 그 동네에서 가장 쪽수가, 여러, 중요도가 적은 거. 뭐라고? 우점종과 희귀종은 중요도, 어디냐? 여기 말이 안 나오네. 요거 있죠? 요거로 따지는, 중요치로 따지는 거야. 뭐로 따진다고? 얘들은 중요치 가장 큰 놈, 가장 적은 놈. 중요치 계산 결과 가장 숫자가 크면 우점종이 되고요. 중요치 숫자가 가장 적으면 희소종이 됩니다. 이건 숫자를 계산해야 돼요. 단순히 개체 수가 많다 적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소가 세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지표종은 환경을 알려주는 애들이 지표종입니다. 뭐라고?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개체 분집에서만 발견된다. 즉 까제가 산다. 일급수 이렇게 얘기해요. 열목우가 살았다. 일급수. 즉 얘가 살면은 환경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그래서 지표종. 오케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얘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놈이라 해야 돼. 가재가 뭐 미국까지는 아니에요. 미국까지는 더러운 물에서도 살아요. 요즘 우리나라 하천에 미국까지는 팔다리 시뻘건 애들 있거든. 걔네들 미국까지는 걔네들 이렇게 우중충한 것도 있어요. 맛은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가재 있지. 우리나라 토종 가재들은 대부분 깨끗한 데서만 살아요. 일급수, 일급수에서 유서 위주로 살아요. 우리나라. 나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앞에 까지가 살았는데 가재가 없어. 내가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가재 본 데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으로 가재는 정말 깨끗한 물에서 나고 그런 게 지표종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핵심종은 그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종을 핵심종이다. 보통 생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최종 소비자 있죠? 얘네들이 보통 핵심종이에요. 우점종은 아니, 우점종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 산의 호랭이. 뭐 이런 놈들이죠. 걔네들이 거의 핵심종이 되는 거죠. 뭐 수달이 사는 동네에서는 수달이나 비버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이 핵심종이 돼요. 보통 그 동네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종 소비자가 핵심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중요치라는 거 얘기했죠. 중요도 혹은 중요치라고 말하는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분집을 조사하는 방법. 밀도는 아까 나왔죠. 넓이 분의 쪽수.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쪽수. 어차피 비교할 거니까 넓이는 딱 일정하게 두고 할 거 아니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이러면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쪽수가 곧 밀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빈도. 빈도는 방형구라는 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 이거 운동장에 네모 칸 쳐놓은 거야. 그 칸 하나하나가 방형구야. 빈도는 방형구 몇 개 중에 몇 개 방형구에서 얘네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방형구에 이렇게 가로 세로 10개가 있다. 몇 개? 야, 씨, 6개밖에 못 걷다. 이렇게 10개만 거! 그럼, 이렇게 방형구가 36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는 개체수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되는 거야. 밀도를 세면 이렇게 돼. 근데 밀도는 넓이 분해죠. 근데 빈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 36개 분해. 오케이? 하나, 둘, 요게 하나가 돼. 몇 칸에서 나왔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근데 빈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요. 빈도는 나온 칸수를 얘기를 해요. 알겠니? 피도는 덕분에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알 수가 없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 피도 값은 얼마다라고 보통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한 개체당 덮고 있는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요. 피도는 전체 넓이분의 이 개체가 덮고 있는 이 개체들이 덮고 있는 면적이거든. 그럼 한 개당 덮고 있는 넓이를 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피도는. 오케이? 요즘은 피도는 그냥 거의 대부분 주어지고 8, 90%는 주어지고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 개체당 덮고 있는 면적을 줘서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있거든.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는 이게 방향부가 아니야. 이게 방향부야. 시험 문제들도 똑바로 해야 돼. 방향부가 몇 개인지. 잘못하면 요거 한 25개, 저도 방향부 100개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응? 큰일 나는 거야. 여기서는 방향부가 몇 개라고 돼 있어? 4개야. 그럼 이거 하나가 방향부야. 근데 갇혀져 있으니까 이제 헷갈려요. 방향부 100개 중에 이러면 계산 안 나와요. 그러면 다 틀린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방향부를 몇 개라고 줬는지 명확하게 보고 시작해. 그 빈도 때문에. 밀도는 어차피 개체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면 밀도는 넓이 분해라 그랬지. 뭐 분해? 그래서 얘를 4분의 4라고 주시면 밀도는 얘를 그냥 4, 16, 20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 왜냐? 저 밀도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대 밀도로 바꿔야 돼. 상대 뭐뭐. 상대 뭐뭐는 이거 다 합친 것뿐에 이거야. 이거 다 합치면 얼마? 40분의 4야. 얼마라고? 40분의 4 곱하기 상대 뭐뭐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럼 40분의 4 곱하기 100이니까 10%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넓이분에 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개체수 적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너네들 2학기 때 적어가지고 수행할 때 넓이분해로 하세요. 알겠니? 근데 문제 풀 때는 굳이 넓이분해 할 필요가 없어. 개체수로 두고 풀어주는 거 같아. 오케이? 이때 여기 지금 세 종류 있지? 합치면 100이 나와야 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이렇게 종류들 다 합치면 다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각각이 100이 나와. 빈도도 있었지. 빈도. 4개 중에 몇 개의 방향연구에서 나와. 피도는 뭐 아마 줄 거야. 얼마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피도가 없거든요. 여기서 방향연구가 어떤 한 칸에 출연하면 거기에 다 덮었다. 즉 여기 뭐 덮었다 그러면 이 클로바가 여기 완벽하게 빈틈없이 다 덮었다는 얘기. 근데 이 면적이 하나가 얼마씩? 가로 세로 10cm씩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개체 하나가 차지하는 혹은 방향구 하나에 차지하는 넓이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분의 그 넓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피도는 각각이 얼마 이렇게 줘. 그럼 상대 피도는 다 더한 값분의 요 놈. 오케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각각이 얼마? 100이 되는 거예요.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하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많다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 보통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개체수가 두 번째인 놈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내가 봐서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중. 내신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수행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내신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모의고사에 한 문제 등장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칸을 주고 그 빈칸을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야. 빈칸 채우면. 근데 알아두세요.
중요치는 요거 세 개를 합한 값이다. 오케이? 상대 피도를 다 합치면 100, 상대 빈도 다 합쳐도 100, 상대 밀도 다 합쳐도 100이다. 오케이? 각각은 합산이 100이 나와요. 이거면 빈칸 채우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중요치가 쫙 계산돼서 나오겠죠? 숫자 제일 크면 우점종, 제일 작으면 희소종이 되는 겁니다. 계산 이렇게 해서 중요치에 따라서 우점종, 희소종을 구분합니다. 오케이? 거기다 내가 이제 딱 집어넣고 뭘 집어넣냐? 거기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핵심 종이 누구다? 그거는 중요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종도 중요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점종과 희소종을 중요치로.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은 놈, 희소종은 중요치가 가장 작은 놈. 오케이? 요거 계산은 아마도 내가 봐서는 여러분들 수행으로 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옛날에는 이거 고1 때 있거든? 고1 애들은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 너네도 수행 하긴 하잖아. 저희 생명수행 이상해요. 응? 인상했어요, 생명수행. 이렇게 뭐 했는데? 아, 평가원 2개 받거든요, 노트를요. 근데 그게 평가 항목이 합쳐서 24개였어요. 응? 이상해요. 너 같은 학교 아니야? 네. 그럼 너도 중복했지? 똑같은 거 봐야 되니까. 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막 짜증나게, 짜증나게. 네. 보통 논술은 실험 데이터 작성해서 내게 하지 않아, 보통? 마지막에는 프렌치분이 했을 때는 그냥 훈련하는 거 문제 나오고 그냥 다 그냥 서술하는 거 했었어. 네. 그래? 지금 뭐하기 제일 결정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수행은 까탈스럽게 못내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너무 무섭이라. 왜냐면, 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았는데, 1등급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나라도 따지겠어. 왜 그러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인데. 그럼 수행에서 망했어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을 보고 기말고사를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성적 좋은 애들이 수행 점수도 보통 후하게 줍니다. 해봤자 1, 2점은. 수행 가지고는 크게 차이 안 나거든. 근데 수행에서 1점 까이면 시험 한 문제 틀린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행을 그러면 대충 보면 안 돼. 남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수행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거의 단순 버림내를 기록해야지. 그래도 이걸 시작을 수행이 그거 생각 그거 보면 중간 기말 외에 한 번 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이 점수 배수는 거의 똑같아. 그래서 수행을 대충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질의 종류. 얘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수생분질, 물에 사는 거. 육사분질, 육지에 사는 거. 육지는 산림, 초원, 산화. 산림도 다시 뭐 열대, 우림 이렇게 나누겠죠. 산림은 결국 뭐야? 숲이야, 숲. 그 중에 가장 숲이 심한 게 열대 우림이야. 그리고 보면 상록 화렵수, 낙엽 화렵수 뭐 이런 건 뒤쪽에 그림 보면 좀 다시 설명. 초원은 나무는 거의 없고 풀만 자랍니다. 사막은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 크게 이렇게 육상 군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거는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 될 게 없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생산부자.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래. 작은 거라면 더 좋아요. 교목은 진짜 몰라도 돼. 교목이 키 큰 나무예요. 보통 우리가 교목 이러면 메인 기둥이 있고 올라가서 가지가 치는 애들이지. 우리 또 보통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거. 걔는 교목입니다. 관목은 뭐냐? 관목은 키 작은 애들이야. 그 메인 기둥.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애들 있지.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대나리 같은 거. 키 크지가 않아요. 키가 커봤자 한 3m를 잘 넘지는 않고 밑에서 메인 기둥이 없이 여러 개로 그냥 출발을 해요. 아예. 그게
교목이. 키가 작은 나무들. 오케이? 관목은 어떤 거? 메인 기둥에 위에서 가지가 퍼지는 거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수들은 거의 대부분 뭐다? 교목이다. 그럼 너는 학교 울타리 대신 쓰는 나무들 있지. 화단에 잘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울타리 대신 쓰는 나무들이 있거든. 크기가 작고, 대나무? 아니 대나무는 아니고. 걔네들은 관목이라고 해. 관목은 키 작은 나무. 교목이 키가 큰 나무. 가로수 생각하면 돼요. 초보는 말 그대로 풀떼기. 오케이? 그 밑에 선택충, 기준. 선택충 같은 경우는 선택충은 이끼에 해당한다고. 뭐? 이끼, 버섯 이런 거. 어? 알겠지? 바닥에 깔려있는 애들이에요. 선택충. 툰드라가 저 선택충이에요. 선택층이야. 층. 툰드라가. 거기 식물이 없거든요? 근데 막 꽃도 피어요. 그게 이끼 종. 걔네들 술먹이 먹는 게 풀이 아니라 이끼 종이야. 풀이 못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야 씨발 저 동네는 풀이 없다는데 툰드라에는 풀이 없다는데 저 파란 초록색은 뭐지? 알고 봤더니 이끼더라. 그래서 걔네들이 눈 걷어내고 이끼 뜯어먹어. 이끼가 막 이렇게 두껍거든. 그러다 보니까 위쪽은 얼어 죽어도 아래층은 안 얼어 죽어. 열을 잘 보호해. 여기서는 다른 거 몰라도 교목, 관목, 초본 정도 구분할 줄 알아. 거기에 따른 자 밑으로 내려오면 빛은 점점 적어져야 돼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가 적어진다고? 빛의 양이 점점 적어지는데 분집의 분포, 수평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야. 저희도 뭐 고의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저위도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온도가 높은 지역을 뜻해요. 어떤 지역? 뭐가 그죠? 그래서 보통 열대우림 여기 써있는 게 열대우림이야. 글씨 여러분들 책에는 보이죠? 여기 PPT는 열대우림 그리고 낙엽 수림 여기서 낙엽이라는 건 이파리가 지는 거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이지? 그리고 침엽수 얘는 침엽수림은 보통 낙엽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제일 위에가 여기가 툰드라 툰드라는 거의 이끼 위주다. 오케이? 저거보다 이거를 그렸어요. 고도에 따름이지. 고도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하면 온도에 따름. 온도에 따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도에 따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도에 따른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산의 남쪽은 온도가 높아요. 북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얕은 산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뭐 해발 4,000m, 5,000m 넘어가는 산에서는 이게 수백 미터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상록화력. 여기 좀 더 하면 여기 열대 우림도 있을 수 있겠죠. 상록화력. 그 다음에 낙엽화력. 상록은 무슨 뜻? 1년 내내 낙엽 치지 않고 1년 내내 파라면 상록수예요. 낙엽이면 가을 되면 이파리 떨어뜨립니다. 화력 쓰면 이파리 넓은 애들, 침엽 쓰면 이파리가 뾰족한 애들. 맨 위에 올라가면 왜 관목대가 나타나? 희망과 살기가 힘들어. 물론 우리나라는 이 관목대 본래는 어디까지 가야 돼?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야 돼. 다른 데는 저 관목대가 나타나는 부분이 거의 백두산, 한라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면 어느 정도 가잖아. 그럼 수목 한계선이라고 써. 나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진짜 이거 그대로 나타나. 관목대 위로 올라가잖아. 나무가 없어. 풀만 조금씩 있고 나무가 없어. 그런 지역은 이제 딱 그 라인이 있거든. 몇 미터 정도? 거기는 수목 한계선이에요.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한 세발 한 4,000m 넘어가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상록, 낙엽, 침엽 순서 정도 외우면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이 정도 순서 정도. 여기 위도 60도 넘어가면 툰드라. 그런데 TV를 보면 온통 초록초록해. 저게 뭐지? 이끼입니다. 아까 툰드라 같은 데는 뭐가 산다고? 선택.
아, 선택유라고요. 이끼류를. 선택의 특징은 뿌리 줄기 잎이 애매해. 뿌리 줄기 부분이 애매한 애들을 선택유라고 해요. 이끼가 어디서부터 뿌리지, 어디서부터 이파리인지, 줄기는 어디가 있는지 애매해. 그 구분이 잘 안 되면 선택유라고 해요. 그럼 다 끝났나? 아니잖아. 시간이 남았잖아. 시간이 오버됐구나. 미안. 시간이 오버됐는지 몰랐어. 오늘은 맞지? 오버된 거 맞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